오랜만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짠 게 아닌데 오늘 K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앞에 하셨어. 아, 그래요? 예. 최근에 우리 기획사들이 미국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가 길잖아요. 아우, 뭐 엄청나죠. 2000년대 초반으로 예. 거슬러 올라가는데 보아. 보아도 있었고요. 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만 해도 비는 아시아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냐 해서 진출했는데 그때 나왔던 평가가 굉장히 좀 뼈 아팠어요. 뭐냐면 한물간 음악 같다. K-팝의 현주소를 그들 입장에서 우리보다 한 10년, 20년은 뒤처진 음악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2000년대 초 음악을 중반까지 들어보더니 그리고 노바디. 원더걸스 얘기는 뭐 실패했죠. 다들 아시잖아요. 막 네. 그 밴 같은 거 빌려서 거기서 숙식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K-팝이라는 게 존재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미국 있을 때거든요. 종합 그 리테일 그런 그 소매상 같은 데가 있어요. 그 마켓에서도 팔고 한인마트 같은 데서도 홍보도 하고 뭐 지금 우리나라 감각으로는 고속버스 휴게소 같은 데서 파는 거야, 느낌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도 다 실패했던 게 불과 10년 전이에요. 이게 이제 얼마나 10년 사이에 바뀌었느냐. 단순히 BTS 성공 이게 아니라 그렇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산업 전반에서 그 흐름이 올해 들어서 하나하나씩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사전 니고시에이션 협상 같은 경우는 지금 2, 3년째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2021년에 들어서 계약. 하나하나씩 계약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몇 달 전에 그 BTS의 소속사 빅히트죠. 지금 하이브로 바꿨습니다. 하이브가 이타카라는 홀딩스, 그 지주회사죠. 이타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 미국에? 1조 원에. 미국에. 그래서 이타카가 뭔지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지. 이타카라는 것이 지주회사고 여러 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런 매니지먼트 회사는 보니까 소속 가수가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테일러 스위프트의 뭐 음원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주회사를 갖고 있는 의장은 스쿠터 브로운이라는 사람인데 스쿠터 브로운은 미국의 지금 틴팝 시장이라고 하는 저스틴 비버 뭐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틴팝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저스틴 비버를 어린 시절에 직접 발굴해서 키워낸 사람이고 이 스쿠터 브로운을 거치게 되면은 다 스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타카라는 회사를 하이브가 1조 원에 확 사버렸어요. 이타카가 하이브 밑으로 들어오고 이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하이브의 이사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주류 중에 주류인데. 주류 중에 주류죠. 미국 대중음악의 주류 중에 주류인데 거기에 지주회사를 한국에서 사버렸어. 사버렸어요. 1조에. 1조는 많은 거 아니야. 많은 거죠. 많은 거 아니야. 많은 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각종 음원 권리라든지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 하나만 해도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샀어. 생각보다 싸게. 생각보다 싸게. 아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보다 싸게 샀다라는 게 지금 K-팝 회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얘네한테 팔아야 돼 회사를. 정확합니다. 그래야 더 커져. 이거 맞아요. 아닙니까? 계산서 막 두드려 봤겠지. 그렇죠. 지금 사업의 미래를 봤을 때 정확하게 분석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팝 음악을 움직이는 거는 팬덤 장사고 팬덤 장사의 최고봉은 K-팝입니다. 이게 심지어는 미국의 산업을 앞지르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런 노하우, 테크놀로지를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K-팝이 성장하면서 쌓아놓았던 노하우들, 인터넷 시대하고 융합된 이 노하우를 저쪽에서 보기에 이제 얘네가 10년 앞서가는구나.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당신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훨씬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돈의 흐름과 이런 것만 지금 정확히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의 산업에 향후한 10년의 미래는 이 지금 K-팝이 갖고 있는 노하우, 소프트웨어 이거라고 보는 거죠. 자기네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산업의 오랜 어떤 커넥션들이죠. 음반사, 기획사, 프로모터, 매니지먼트 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들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뭐 인종적인 팩터도 있고 막 복잡해요. 막 계급도 많고. 그걸 그냥 통으로 사버린 거야. 그렇죠. 옛날같이 뭐 음반사에 로비하고 뭐 DJ들한테 때 되면은 어디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노래 하나 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올드한 산업 방식을 지금 K-팝이
온라인 문화, SNS 소통으로 깨고 있고 이거에서 미래를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네. 대단한 일이다. 요 K-팝이라는 요 산업 자체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중음악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지 못했죠. 거의 2달 사이에 지금 3건이 터졌는데 하이브, 빅히트죠. CJ E&M, SM 엔터테인먼트가 각각 모두 미국 현지에서 K-팝 그룹을 런칭하는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어요. 각각? 네. 하이브도 하나 만들고 CJ도 하나 만들고 SM 엔터테인먼트도 하나 만드는 그 미국 시장에 K-팝 그룹을 뽑는 리얼리티가 지금 3개가 생기게 되는 거라니까요. 올해 내년 안에. 예를 들면 아메리칸 아이돌 그런 게 같은 지금 건데 우리 기획사가 노하우를 얹은 그래서 K-팝 스타일의 아이돌을 만드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3개를 론칭하는 거예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이라고 미국에서 그냥 가장 힘이 가장 센 음반사예요. 유니버설은 들어봤지 우리도. 유니버설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충 아는 뭐 이런 레코드사가 다 유니버설 산하라고 대충 보시면 되는데 유니버설 산하에 있는 개팬 레코드라고 있어요. 개팬 레코드하고 빅히트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K-팝 리얼리티 쇼와 거기서 탄생하는 그룹의 매니지먼트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합작 프로젝트 회사가 벤처 만들잖아. 예,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그런 리얼리티 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로 이루어진 K-팝 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세계다. 근데 2개가 더 있어요. CJ E&M은 그 HBO Max라고 HBO 알지? HBO 알지. 아는 애들하고 붙었네 다. 오늘 계속 아는 게 나옵니다. 이 HBO Max의 컨텐츠로 기획을 한 거예요. K-팝 아이돌을 뽑는다. 근데 이거는 또 남미인들로만 이루어진. 저기서는 그 미국 백인들로 한다니까 우리 남미 시장도 큰데 그러면서 남미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으로 한국에서 또 누군가 한 사람은 가겠네. 그렇죠. 지금 현직에 있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라든지 영어 좀 되는 애들 한 명씩 간다든가. 저도 불러주면 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의가 없습니다. 영어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몇 년간 그 주력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NCT라는 그룹이에요.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NCT? 신문화 기술. 그러니까 그룹 이름이 그룹 이름이 문화 기술이에요. 그룹 이름이 아예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버한 것 같은데. 팬들도 그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수만 씨의 이 빅 픽처가 뭐냐면 결국 K-팝은 모듈화가 된다. 그러니까 K-팝은 음악도 아니고 장르도 아니고 어떤 스타를 만들어내는 공식이다 이거예요. 공식. 모듈.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일리 있다. 네. 모듈은 뭡니까?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그 제품에 맞춰서 바꾸면 되잖아요. 미국이면 미국 NCT. 유럽이면 유럽 NCT. 남미면 남미 NCT. 지금 중국 NCT는 나와 있어요. 웨이션 V라는 그룹인데 중국과의 정치적인 그 민감한 문제 때문에 NCT라는 이름을 안 썼습니다. 모듈화 한다는 게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다 보니까 음악은 어떻게, 춤은 어떻게, 또는 뭐 멤버는 어떻게 구성하고 가사는 어떻게 쓰고 장르는 어떻게 잡고 이게 이제 쭉 전문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라마다 거기에 맞는 모듈을 꺼내서 춤은 여기에 요 나라는 요렇게 추고 노래는 요런 걸 얻고 멤버를 이렇게 구성하고 이 공식화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마다 NCT를 만들어서 네. 때로는 뭐 합쳐서 나중에 정확하십니다. 아십니까? 모르지. 근데 어떻게 그걸 아시죠?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이제 요쪽 모듈 빼가지고 요쪽 모듈을 합쳐서 어디 가서 공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발상이. 네. 몇 년 전에 어디서 그 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흘리는 얘기가
NCT 할리우드라는 게 나온대. 그래서 제가 웃었거든요. 이게 그게 무슨 진짜? 그랬는데 NCT 할리우드를 발표했습니다. MGM이라는 회사하고 MGM 알지? 야, 오늘 다 알아. 다 큰 회사들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MGM 텔레비전하고 NCT 할리우드라는 미국 현지 그룹을 만들기 위한 리얼리티 쇼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MGM 텔레비전도 보이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리얼리티를 이미 했던 팀들이에요. 야, 이런 발상이구나. 미국의 랩 담당, 독일의 보컬 담당, 아시아의 댄스 담당 이런 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발상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는 일단 그렇지. 그 현지 멤버를 사용하면서 극복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친숙함 같은 것도 다 극복이 되죠. 남미는 남미 멤버들을 좋아하겠죠. 남미 갔을 때는 그 남미에서 인기 있는 미국 멤버 하나 오고 남미 member 합쳐서 같이 똑같은 노래를 조금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뭐 NCT, 뭐 차이나 요 버전의 그룹 같은 경우 한국과 똑같은 노래를 중국어로 부르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발상을 미국의 MGM이 사서 그렇죠. 샀다고 봐야지. 샀다는 말은 된다 이거. 그렇죠.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데 오기까지의 나름대로 납득을 하는 과정이 한 요 몇 년이 있었어요. 그렇지. 미국 산업에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상위 1%의 그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대부분 유대계들이 많고, 어디나 그렇듯이.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미 어워즈라든지 이런 유수의 그런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걸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BTS가 난리가 나도 이렇게 믿지 않고 항상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이 된다는 걸 돈이 된다는 거를 보고 있고, 봤구나. 적어도 K-팝이 굳건한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산업의 카테고리인 거예요. 분야. 완전한 장르가 됐네. 완전한 장르가 되는 거죠. 뭐 레게가 하나의 장르듯이. 그렇죠. 야,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다. 왜 그들이 그런 결론에 이르렀냐면 최근 몇 년간 K-팝과 유사한 그룹을 만들려는 미국 내 시도가 있었어요. 전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지. 네. 이게 하루아침에 되나? 안 됩니다. 이 새끼들 왜 공짜로 하려고 그래? 왜 화가 나셨어요? 여기도 20년 이상 쌓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것들아. 뭐 100년간 가까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팝의 모든 노하우와 산업의 주도권과 이런 거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러니까. 변방의 어느 나라예요. 어디인지도 몰라, 미국 사람 대부분 한국이. 뭐 예전에 뭘로 유명했었냐면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노래 표절한 가수들 많다. 뒤로 다 거래를 해서 뭐 로열티 받아먹고 막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게를 생각을 안 한 거죠. 별로가 아니라 하나도 안 중요하지.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유튜브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상한 모델이 만들어져요. 결정적으로 이제 BTS 현상을 통해서 이거 역전이 된 것 같은데? 역전. 적어도 이게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게 유튜브는 전 세계 다 똑같아. 맞습니다. 근데 K-팝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맞습니다. 가수를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춤을 만들어내고 그 팬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최적화되어 있는 거야. 진화해 있는 거야. 자기들보다 훨씬. 돈이 돼. 그래 같이 붙어서 해야지. 재능들을 어린 시절에 찾아내고 그거 다 미국이 만들어낸 원래는 시스템이에요. 탤런트 스카우트라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생긴 애, 노래 잘하는 애 없나 발굴해서 키우는 게 근데 네. 그거를 팝 역사에서 가장 정교하게 구현한 것이 지금 K-팝입니다. 뭐 트리플 스렛이라고 하거든요. 비주얼, 음악, 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노하우를 이거는 니네가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장인 얘기하면서 저기는 수백 년 이어지는 가게도 있고 장인 정신이 살아있는데 우리는 냄비 근성, 응? 빨리빨리, 응? 대충대충 빨리빨리 해서 이런 얘기를 내가 끊임없이 들었거든. 응? 금방 끌었다가 금방 씻고 꼼꼼하게 제대로 할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얘기지. 일본이 당시에는 제조업 세계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틀린 얘기도 아닌 거였어요.
근데 요즘 이제 다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냄비 건성 너무 좋아. 빨리빨리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인터넷 시대에 끊임없이 전 세계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변해가는 세상, 계속 바꾸고.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맞습니다. 야 빨리. 야 그리고 확 올라갔다가 야 딴 거 좋은 거 없냐? 빨리 넘어가고. 냄비 아주 좋아. 뭔가 새로운 게 오면 냄비 푹 지금 빨리빨리 적응하고. 이 말 정말 놀라운데 네. 지금 케이팝의 본질을 굉장히 잘 꿰뚫고 계십니다. 사실. 절대로 비하가 아니에요. 근데 케이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성공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팝에는요. 근본과 맥락이 없습니다. 미국은요. 근본하고 맥락을 찾다가 역동성이 떨어진 거예요. 흑인 음악만에 뭐가 있어야 되고 랩은 뭐 어드 스타일 무슨 스타일 뭐 이거는 뭐 60년대 스타일이고 70년대 스타일이고 케이팝은 그런 거 없어요. 이 맥락 없음과 근본 없음의 미학이 지금 케이팝이라는 절묘한 혼종 하이브리드를 만든 거예요. 그 맥락과 근본을 단어 선택을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사실은 곤조거든요. 야, 맞습니다. 그 역사를 쭉 따라서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들이 곤조인데 우리 그런 거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트렌디하고 그때 냄비 아니야 냄비. 금세 태세가 변한대요. 그러니까 확 좋아하다가 네. 이게 더 좋아? 확 좋아하다가 힙합 했다가 요새 아니야 그러면 바로. 이게 가능한 게 야 이거 케이팝이고. 갔어 확 넘어가고. 근데 진짜 진지하게 미국은 그게 안 돼요. 우리한테 너무 맞아. 그래.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뭐 이렇게 적고 서럽게 섞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부담감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감각적이고 세련되지 대신. 미국 애들이 저랑 잘 아는 작곡가인데 걔가 케이팝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말한 게 있어요. 미국이에요? 네, 미국인데 whatever works. 되는 거는 뭐든지 다 돼. 다 좋아. 뭐든 되면 뭐든 되면 장땡. 뭐든 되면 다 한다는 거지. 그게 장르에 구분도 없고 없어요, 없어. 지역에 구분도 없고 요거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고 이 빨리빨리도 중요해요. 엄청 빨리 해.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뭐가 새로 떴다 그러면 네. 케이팝에서 하고 있어요. 봤을 때 예쁘고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 감각적이고 좋은 거야. 힙한 거야. 재밌는 거라고 인식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24시간이잖아요. 인터넷은.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도 세계 어딘가는 낮이거든. 실시간으로 24시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게 유입되잖아. 내가 휴대폰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에 가장 빨리 반응하고 가장 빨리 변하고 냄비 끓듯이 뜨겁게 올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것으로 확 바뀌고 이게 우리하고 잘 맞다 이거야. 저 노르웨이, 스웨덴, 칸데나비아 지방이라고 하죠. 거기가 대중음악에 굉장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스웨덴, 아바, 락셋, 그다음에 지금 그 전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그 프로듀서도 스웨덴 사람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막 대중음악 학교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이제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케이팝이에요. 아니, 근데 왠지 아세요? 음악적으로 가장 자유롭다는 거야.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미국에 가져가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거는 뭐가 안 맞고 저거는 뭐래서 안 맞고. 그런데 한국은 들어보고 좋으면 오케이. 이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러면 섞어. 좋아. 섞어. 그래서 지금 그들 생각에는 케이팝이 우리는 그 케이팝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이나 편곡가들이나 프로듀서들은 케이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소한 아이디어도 바로 반영이 되고 이상한 아이디어, 아까 말한 맥락 없고 근본 없는 이런 아이디어가 케이팝은 오케이 해준다는 거예요. 외국의 유명한 가수인데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큰 위력이 없는 그 아티스트에게 곡을 써서 주는 것보다 지금 케이팝 가수에게 곡을 주잖아요? 본인이 금방 세계적인 작곡가가 돼요, 실제로. 다이너마이트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가 그렇게 된 거죠. 걔 떼돈 벌었겠어. 돈 엄청 벌었을 거고. 그러니까 곡 하나 써주고 야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그러니까
K-팝 가수에게 곡을 써서 내 커리어가 완전히 세계적인 작곡가. 세계적인 작곡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게다가 돈도 엄청 벌어. 네. 아니 이건 혁명적인 변화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그렇게까지 국뽕. 그 말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미국 주류 산업의 자이언트들 아니야. 거인들 아니야. HBO, MGM, 유니버설. 걔네들이 K-팝을 하겠다라고 프로젝트를 만든 거 아니에요. OTT 업체들이나 미국 주류 산업들 한국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팔리니까. 그렇죠. 사실은 K-팝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K-팝도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좋죠. 이게 일본의 장인 정신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반도체가 그래서 망한 거거든. 쓸데없이 고도화하다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빨리빨리 다음 세대를 내놓는 건데 쓸데없이 고도화하다가 다 망한 거야. 그때 우리가 찬양에 맞지 않았던 이 장인 정신이라는 건 제조업 시절에 한시적으로 맞는 일종의 집착인 거였던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하는데 이걸 내가 더 잘해가지고 요것만 계속 잘할 거야. 걔네들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냄비 구성 얼마나 좋아. 이게 21세기 인터넷 시대의 필로소피야 이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 산업이 지금 제2의 BTS를 자기네가 만들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렇겠지. 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렇지. BTS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 진짜 꼰대 할아버지들까지 끄떡끄떡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뭐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린 이거 만들었는지 만들었어? 못 만들었지 아니 새끼들아. 이거 아니야. 집에 가 이 새끼들아.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들도 BTS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그 BTS가 그 미국 애들도 깜짝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우회해 버렸어요. 그렇지. 자기네 도움 1절 안 받고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미국에 상륙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다 쓸어버렸잖아요. 팀팝, 팝 요 시장이 있어요. 미국은 굉장히 장르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그냥 우리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 세계 문화 시장에서 21세기 인터넷 시대 기준점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출발점에 서 있는지도 몰라. 한 30년 이런 식으로 쭉 가고 나면 나는 어릴 때부터 파리 느낌 있잖아. 런던 느낌 있잖아. 로마 그 느낌 있잖아. 그 동경이 있잖아. 그런 동경을 하고 나는 동경을 동경했었죠. 안 웃겼어 이거. 그런 감각을 가지고 난 10대, 20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20대가 되자마자 다 배낭여행 돌아다녔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30년, 40년 지나면 걔네는 어릴 때부터 서울, 한국에 가서 한국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불어를 들으면 막 고급스러운 언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한국말을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런 시대가 시작되는 초입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뭐 틱톡 미국 애들하고 많이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변한 게 예전만 해도 K-팝을 그들이 외국 가수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근데 BTS,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는 그 어린 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 팝 음악 들었던 것처럼 그렇지. 전혀 위화감이 없고 낯설지도 않고 그게 뭐 한국에서 와서 한국 사람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일찍 태어났어. 나중에 먼 훗날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감각으로 한 19세기 보듯이 이런 얘기를 했었네 그때는. 저런 당연한 얘기를 저게 뭐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하고 있었네.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 얘들아.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지려면 오늘의 앞에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선거를 잘해야 된다고. 김영대 평론가는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못 느끼는데 한 20, 30년 지나고 나면 큰 변곡점을 지나는 시기였다 이때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